일본의 한 맨션으로 중년의 여성이 들어섭니다. 스즈키 집에 있니? 그녀는 이 집에 사는 39살의 여성 스즈키 유코의 어머니였죠. 사실 딸이 일주일째 연락이 안 됐거든요. 폰도 아예 꺼져 있고요. 네, 스즈키가 술집에서 일했어요. 평소에는 막 고객 관리한다면서 폰을 들고 사는 앤데 이렇게 오래 연락이 안 되는 게 좀 걱정됐죠. 결국 어머니는 딸의 안부를 확인하러 직접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 있나 막 서둘러서 집안을 살피던 그 순간 바로 앞에 딸이 보여요. 아니, 현관에 이불 덮고 누워있는 거예요. 엄마는 맥이 탁 풀렸어요. 아니, 이 기집애가 얼마나 술을 마신 거야. 미쳐 진짜. 빨리 방에 들어가서 자. 딸을 깨우기 위해 이불을 걷어내는데 처참한 광경이 펼쳐져요. 스즈키의 온 몸이 피투성이었어요. 가슴과 배는 온통 칼에 찔려 있었죠. 피가 얼마나 많이 났는지 이불 안쪽을 빨갛게 물들었을 정도입니다. 어머니는 충격에 그 자리에서 덜썩 쓰러지고 말아요. 오늘 사건은 여러 남녀가 복잡하게 얽힌 관계 끝에서 여자친구에게 살해당한 한 여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막내 진행자 디바 메이입니다.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바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돼요. 그런데 좀 이상했어요. 사망한 스즈키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날이 무려 한 달 전이더라고요. 3월 2일에 일하던 술집에 출근한 것을 마지막으로 모든 연락이 끊겼습니다. 경찰은 이날을 기준으로 스즈키가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네, 여기서 경찰이 한 번 더 멈칫하게 돼요. 알고 보니까 스즈키가 평범한 술집 여성이 아니었거든요. 일본에는 오나베라는 독특한 유흥 문화가 있습니다. 여성이 남장을 한 채 여자 손님을 접대하는 술집이죠. 겉으로 보면은 이 남장이 가장 눈에 띄지만 사실 이 문화의 핵심은 이게 아니에요. 이 오나베들은 굉장히 세심합니다. 힘을 과시하지도 않고 상대를 누르려고 하지도 않아요. 대신에 훨씬 침착하고 매너 있게 행동하죠. 이 문화가 인기를 끈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일본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남성이 여성보다 좀 더 권위적인 위치에 있는 게 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오나베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여성들은 누군가에게 통제당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존중받고 배려받는 그런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동안 채워지지 않았던 어떤 갈증을 약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어느새 깊이 빠져들곤 하죠. 물론 일본 전체로 보면 이 오나베라는 문화는 소수의 영역이에요. 그럼에도 이 문화가 지금까지 이어진 데에는 분명한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건의 피해자 스즈키 역시 바로 이 오나베 업소에서 일하던 사람이었던 거죠. 자, 다시 사건으로 돌아가 볼게요. 조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이 집이 스즈키 혼자 사는 집이 아니라는 걸 알아냅니다. 그녀에게는 동거하던 연인이 있었어요. 41살의 여성 마에다 유카였죠. 근데 처음에는 이 동거녀가 있는 걸 전혀 몰랐다고 해요. 그도 그럴 게 사건 당시에 집 안에는 그 어디에도 이 마에다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소지품조차 없었어요. 물론 단순히 헤어지고 집을 나간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걸 가볍게 보지 않았어요. 우선 사건 현장은 외부 침입의 흔적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스즈키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과 마에다의 행방이 끊긴 시기가 거의 겹쳐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녀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고 두 사람 사이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파고들기로 결심하죠. 그리고 이어진 탐문 수사에서 이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요. 스즈키가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 동안 마에다를 만났다는 지인들이 공통적으로 미심쩍은 말을 들었대요.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짓을 저질렀어. 스즈키를 찔렀어. 이거 그냥 흘러들을 말이 아니죠? 게다가 이 사건 이후의 행적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마에다는 스즈키 명의의 카드로 300만 원이 넘는 명품을 막 사들였고 심지어 스즈키 이름으로 휴대전화까지 새로 개통해요. 이걸 본 경찰은 하나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아, 이 여자 스즈키가 절대로 신고할 수 없다는 거 이미 알고 있구나.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 다음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졌을 때 이미 사건이 발생한 지 자그만치 한 달이 지난 뒤였거든요. 그 사이에 마에다는 이미 자취를 감췄고 행적은 뚝 끊긴 상태예요. 이때부터 경찰과 마에다 사이에 길고 긴 싸움이 시작돼요. 여기서 잠깐 이 마에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까요? 마에다는 어렸을 적부터 아주 유복하게 자라왔습니다. 부모님이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환경은 완전 풍족했죠. 근데 문제는 어머니였어요. 그녀의 어머니는 유독 엘리트 의식이 강했습니다. 이 소중한 딸이 무조건 어디서든 1등만 하길 바랬죠. 언제나 남들보다 뛰어나야 한다고 믿고 있었어요. 근데 또 아버지의 교육과는 다릅니다. 좀 어린데 좀 자유롭게 키워라 아내를 나무라곤 했죠. 이 차이는 결국 부부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말다툼하는 날이 잦아졌고 점점 막 고성이 난무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부부 싸움이 막 격해지는 날이면 불똥은 마에다에게 튑니다. 어머니는 이 분노를 항상 딸에게 쏟아냈어요. 이런 환경 속에서 마에다는 점점 더 불안한 정서를 안고 자라게 됩니다. 원래도 내성적인 성격이었는데 점점 더 말수가 줄었고 이런 모습은 또래 아이들의 타겟이 됐어요. 중학교에 들어가서는 왕따까지 당했죠. 자퇴를 고민할 정도의 괴롭힘이 정말 심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 와중에도 어머니는 공부, 오직 공부였어요. 아이의 마음은 전혀 읽어주질 않아요. 고작 10대 아이에게 기댈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막 엄마가 이렇게 밀어붙인 끝에 어찌저찌 대학 진학에 성공은 해요. 외롭던 학교도 엄마의 압박도 이제는 탈출인 거죠. 마에다는 신나게 캠퍼스 생활을 즐기는데요. 근데 그녀의 이 힘듦은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대학교 졸업을 앞둔 1987년 집안에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실패하면서 가세가 급격히 기울게 돼요. 거기에 더해서 어머니가 딸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까지 드러나죠. 가족끼리 이름 좀 빌린 건데 뭐 어떠냐? 어머니는 가볍게 넘겼지만 마에다는 순식간에 엄청난 빚을 떠안게 됩니다. 웬만한 직장인 월급으로는 이자조차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이때 마에다가 선택한 길은 호스티스였습니다. 당시에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었거든요. 마에다는 막 모두의 눈에 띄는 엄청나게 빼어난 외모는 아니었지만 눈치가 빨랐어요. 남성 고객들의 심리를 빠르게 파악합니다. 어떤 말을 원하는지 또 어떤 태도에 막 반응하는지 그걸 정확히 알아내요. 와, 손님들은 그냥 홀딱 빠지죠. 매상은 눈에 띄게 오르기 시작해요. 그렇게 마에다는 천직을 찾은 사람처럼 단숨에 인기 호스티스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단골 손님이던 한 남성과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돼요. 이 남자 역시 유흥업계 사람이었어요. 신주쿠에서 게이바를 운영하고 있었죠. 그는 마에다의 사교성이 얼마나 뛰어난지 또 사람을 다루는 감각이 얼마나 좋은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이 게이 손님들한테도 충분히 먹히겠는데? 얼마 후에 그는 여자친구에게 게이바를 맡아서 운영해볼 생각은 없냐 제안하게 됩니다. 마에다 입장에서 완전 땡큐죠. 그렇게 남자친구의 도움으로 가게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완전 대성공이었어요. 손님들은 그녀를 마마라고 부르면서 잘 따랐다고 해요. 이때부터 그녀는 강한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분홍색의 커다란 모자를 쓰고 출근했고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은 모습이 그냥 트레이드마크가 됩니다. 가게는 정말 잘 나갔거든요. 하지만 그 인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1992년 미국의 버블 경제가 붕괴되면서 경기 불황이 한꺼번에 몰려온 거죠. 당연히 이 유흥주점은 직격탄을 맞게 돼요. 결국 이 가게는 폐업하게 됩니다. 운영하던 게이바가 문을 닫은 이후에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요. 다만 마에다 혼자서 빚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만 알려졌죠. 막다른 골목에 몰린 마에다가 새롭게 시작한 일은 데리헤로였습니다. 이 데리헤로는 딜리버리 헬스의 줄임말로 고객의 집이나 호텔로 직접 찾아가서 만남을 갖는 형태의 유흥 서비스예요. 물론 이런 유흥업 쪽 그 일 말고도 다른 일을 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마에다는 항상 가장 쉬운 쪽으로 갑니다. 그런 선택만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수입은 나쁘지 않았어요. 마에다는 새로운 남성들을 만나면서 이른바 스폰을 받는 생활을 이어가죠. 하지만 아무리 벌어도 대출로 쌓인 빚은 쉽게 줄지 않았습니다. 이때 마에다는 다시 한번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스트레스를 못 이겨서 술과 수면제에 의존하기 시작했죠. 제대로 자지도 제때 먹지도 못한 채 밤낮이 완전히 바뀐 생활을 계속합니다. 당연히 몸이 버틸 수 있을 리가 없었죠. 결국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일이 잦아졌고 발작 증세까지 보이게 됩니다. 과거에 반짝였던 마에다는 완전히 자기 자신을 그냥 놓아버리고 말아요. 그러던 2000년 마에다는 우연히 오늘 사건의 피해자 스즈키가 운영하던 그 가게의 손님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3년 전에 스즈키가 동업자와 함께 차린 술집이었어요. 이게 두 사람의 첫 만남이었죠. 가게에서 스즈키는 늘 깔끔한 수트를 입고 남장을 한 채 손님을 맞았는데요. 여자치고도 체격도 꽤 탄탄했고 외모도 눈에 띄는 편이었어요. 당연히 인기가 좋았고 단골도 많았죠. 당시에 마에다는 약간 정서불안으로 거식증과 폭식증이 반복되고 있었고 살이 막 쪘다 빠졌다 체형이 자주 바뀌었어요. 처음에 이 가게에 찾았을 때도 살이 좀 많이 찐 상태였고요. 나이는 어느새 30을 넘겼고 살은 찌고 자신감이 완전 바닥을 치던 상태였어요. 자신을 좋아해줄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없을 거다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었죠. 그런 마에다를 위로해준 사람이 바로 스즈키였습니다. 사실 마에다가 원래 이성애자였고 처음부터 막 스즈키한테 연애 감정을 가진 건 아니었어요. 근데요, 누군가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아무 말도 없이 옆에 있어주는 그 경험이 너무 오랜만이었던 거죠. 저는 여기서 마에다가 약간 이 사랑이라기보다는 약간 마음의 안정을 찾은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스즈키가 주는 따스함이 좋으니까 이게 사랑이라고 믿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두 사람은 서로에게 금세 마음을 열었고 알게 된 지 2달 만에 연인이 됩니다. 이후에 마에다는 거의 매일같이 가게를 찾았고 매상을 올려준다면서 고급 샴페인을 맨날 주문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술에 취해서 진상을 부리는 일이 잦아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가 이 가게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가게 종업원들과의 갈등도 조금씩 생겼어요. 당연하죠. 직원들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사장님 애인이라고 막 자기들 부려먹고 진상 부리고 진짜 생각만 해도 싫잖아요. 그래도 스즈키만큼은 끝까지 마에다의 편이었습니다. 애가 좀 술에 취하면 과격해질 뿐이지 본질은 착한 사람이다 라면서 여자친구를 늘 두둔해줬죠. 하지만 이런 선택들이 하나둘씩 쌓이면서 스즈키가 감당해야 될 몫도 점점 커졌습니다. 직원들의 원성이 엄청 커진 거예요. 결국 이 일로 동업자와의 갈등이 생겼고 끝내 스즈키는 모든 책임을 지고 이 가게를 떠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도 마에다와 연인 관계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둘이 만난 지 4년 정도 지난 2004년 11월 두 사람은 동거를 시작합니다. 마에다가 스즈키의 맨션으로 들어간 거죠. 처음에는 우리 열심히 다시 시작하자 들떠 있었어요.
근데요, 이것도 오래가지 않아요. 막상 함께 살기 시작하니까 관계는 더 빠르게 흔들렸습니다. 대부분 상황에서 스즈키가 참고 넘어갔지만 이렇게 쌓인 불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두 사람이 함께 TV를 보고 있었거든요. 이때 마에다가 무심코 야, 저 남자 배우 진짜 멋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한마디에 스즈키의 표정이 굳어졌죠. 사실 그녀도 마에다가 원래 이성애자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더 예민하게 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 역시 너 남자 만나는 게 더 좋지. 그래, 남자가 더 좋겠지. 이런 말이 이어지면서 둘은 이날 크게 다투게 됩니다. 이때부터 두 사람의 관계가 눈에 띄게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그 와중에도 마에다는 스즈키를 떠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녀를 향한 감정이 전혀 없고 이런 건 아니에요. 함께한 시간도 있었고 스즈키가 자기를 얼마나 감싸줬는지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근데요, 이 관계를 조금 더 들여다보잖아요. 그럼 마에다가 스즈키를 쉽게 놓을 수 없는 이유가, 더 큰 이유가 하나 더 있었어요. 사실 스즈키 명의로 된 1억 5천만 원짜리 적금이 있었거든요.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마에다는 이게 사랑인지 돈인지 알 수 없는 감정으로 그녀 곁을 떠나지 않았고, 스즈키는 그런 마에다를 참고 버텨줬습니다. 그렇게 불안과 묘한 기대가 뒤엉킨 이 아슬아슬한 관계는 계속 이어져요. 그러던 중에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스즈키가 성병에 걸린 거예요. 그녀는 마에다 외에 관계를 가진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막 추궁을 하는데, 사실 그게 하면서 마에다가 조심스럽게 그간 바람을 피웠던 사실들을 실토합니다. 사실 마에다는 혼자 있는 걸 도무지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스즈키와 사귀는 도중에도 다른 남자들을 만나서 용돈벌이도 하고 그들 집을 오가면서 지내고 있었죠. 동거 시작하기 바로 직전까지요.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받은 돈으로 스즈키네 가게에 가서 샴페인 시키고 큰 돈을 썼던 겁니다. 이 일을 알게 된 스즈키는 이날 이후로 불안감에 시달리게 돼요. 또다시 배신을 당할까봐 마에다 행동 하나하나에 집착하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부터는 다른 남자들이랑 연락도 하지 못하게 휴대전화까지 뺏어가게 돼요. 사건 당일인 2005년 3월 2일, 마에다는 뺏긴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야, 너 성병 말고 너 정신병도 있는 거 아니야? 내 핸드폰 내놔. 내 돈 떨어지면 네가 책임질 거야? 솔직히 이 말도 너무하죠. 이 몇 문장만 봐도 이 관계가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드러납니다. 아무리 감정이 격해져도 애인한테 이렇게 말할 순 없는 거잖아요. 두 사람 사이에서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마에다가 잔인한 질문을 던져요. 나 만난 거 후회해? 스즈키는 차마 모진 말을 하고 싶지 않았는지 고개를 돌리며 대답합니다. 어차피 우리 생각 다 같지 않아? 여기서 마에다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해요. 사실은 아니 그래도 너 사랑해 이런 말을 원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스즈키가 내뱉은 그 체념 섞인 대답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너도 날 무시하는 거야? 결국에는 너도 날 버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분노에 휩싸이면서 동시에 불안했죠.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은 마에다는 주방으로 달려가서 칼을 움켜쥐고는 그대로 스즈키의 가슴을 깊숙이 찔러버립니다.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빠르게 몸 위에 올라타더니 광기에 휩싸여서 18차례나 칼을 더 휘둘러요. 와, 여기서 더 무서운 건요. 이 순간이 너무나 빨리 끝났다는 거예요. 이거 망설임이 없었다는 뜻이죠. 2개월 만에 연인이 됐던 그 뜨거운 관계가 단 몇 분 만에 처참한 공포로 변해버렸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린 마에다는
스즈키의 카드와 옷가지를 훔쳐서 도망쳤어요. 그리고 그동안 스즈키의 돈을 펑펑 쓰면서 지냈고요. 그렇게 사건은 한 달이 지나고 나서야 경찰에 발각된 겁니다. 참고로 도주를 하는 동안 그녀가 본 영화가 화제였습니다. 줄거리는 동료 호스티스를 살해하고 15년간 도망친 후쿠다 카즈코에 관한 내용이었죠. 경찰은 영화를 참고해서 마에다가 도주 경로를 짰을 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그 영화가 도움이 되긴 했나 봐요. 이후에 마에다는 무려 753일간 경찰의 추적을 요리조리 피해 다녀요. 거의 2년에 가까운 시간이죠. 아무리 수사를 이어가도 꼬리를 잡지 못하겠는 거예요. 결국 경찰은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개 수배를 내리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마에다가 어떤 식으로 도주했는지 아세요? 처음엔 과거 호스티스 때 알고 지낸 4명의 남자에게 연락을 해서 그들 집에서 차례차례 얹혀 살았어요. 남한테 의존하는 버릇은 여전하죠. 하지만 이 관계는 결코 오래 갈 수 없었습니다. 맨날 기생충처럼 일도 안 하고 막 돈만 뜯어가는데 예정도 한두 번이지. 그 남자들도 참기 힘든 거예요. 결국 2006년 1월 문어발처럼 만나던 모든 남성들에게 버림받아요.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졌죠. 바로 여기서 마에다는 정말 삼류 인생다운 최악의 결정을 내립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한국식 찜질방과 비슷한 곳이었어요. 약간 목욕탕도 있고 스파도 있고 노래방, 게임 코너, 식당까지 있죠. 마에다는 여기서 속옷도 안 입고 몸이 완전히 비치는 얇은 유카타를 걸치고 있어요. 그렇게 한쪽 구석에서 50대, 60대 남성들을 막 유혹합니다. 또다시 성매매를 하는 거죠. 그렇게 몸을 팔아서 번 돈으로 근근히 생활을 이어가요. 그러던 2007년 3월 한 40대 여성이 여기에 방문했다가 우연히 마에다를 마주치게 됩니다. 당시 마에다는 수배 사진 속보다 무려 20kg나 더 살이 찐 상태였고 코 성형까지 받아서 인상도 꽤 달라져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고 해요. 근데 이상하게 이 마에다의 행동에 묘하게 위화감을 느꼈다고 해요. 지나치게 주변을 경계하는 태도에 어딘가 익숙한 저 눈매? 순간 예전에 봤던 그 수배 전단지가 머릿속을 스쳐갔고 그 순간부터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성은 눈에 띄지 않게 슬쩍 자리를 빠져나온 뒤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요. 그렇게 드디어 도주 753일 만에 마에다는 체포됐어요. 모든 걸 포기한 듯 순순히 살인을 자백합니다. 이 재판 과정은 자세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모든 증거가 그녀를 가리켰기 때문에 길게 이어지진 않았을 거예요. 2007년 10월 마에다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아요. 항소했다는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정대로 형을 마쳤다면 2022년 10월에 출소했을 걸로 추정됩니다. 사실 이 이후에 그녀의 행적은 전혀 밝혀진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마에다는 체포 직후 스즈키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너무 그리워서 늘 사진을 품고 다녔다라면서 막 경찰한테 사진을 직접 꺼내 보여주기도 해요. 근데 이 장면을 보고도 사람들은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살인 저지른 직후에 피해자의 카드로 막 명품 사고 영화 보면서 도주를 준비했던 그 모습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 사건의 동기가 배신감이나 불안감이 아니라 돈이었을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둡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삶, 그리고 사랑과 필요를 끝내 구분하지 못했던 그 관계. 마에다가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건 스즈키였을까요? 아니면 스즈키가 가진 돈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예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입니다.
줄리 로델라스와 알테아 라누는 쌍둥이 자매라고 불릴 만큼 누구보다도 절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필리핀에서 모델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먼저 이 일을 시작한 건 알테아였습니다. 그런데 줄리가 집안 사정으로 학업을 포기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자신이 하던 프리랜서 모델 일을 소개시켜줬어요. 그 덕에 줄리는 학비를 마련했고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줄리에게 황금 같은 기회가 찾아오는데요. 그녀의 능력을 알아본 한 연출자에 의해서 예능 프로그램에 캐스팅이 된 거예요. 그렇게 빠르게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고 대중에게 점점 주목을 받았죠. 그러던 2012년 11월 5일, 오랜만에 줄리와 알테아가 만나게 됩니다. 서로 요즘 일은 어떤지 수다도 떨고 같이 밥도 먹고 영화도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늦어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하던 중이었어요. 이때 막 자정을 넘긴 시간이었죠. 두 사람은 마카파칼 거리를 따라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검은색 차량 한 대가 그들 앞에 멈춰서요. 그러더니 순식간에 남성 2명이 줄리를 거칠게 차 안으로 끌어당기고는 그대로 달아나 버린 겁니다. 알테아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납치범들의 차는 이미 저 멀리 사라져 있었고요. 그녀는 너무 당황스러운 마음에 그냥 주저앉고 말았어요. 이때 다행히 순찰 중이던 경찰이 그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근처 경찰서로 데려가서 조사를 시작했죠. 알테아는 눈물을 흘리면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들이 친구를 납치해갔다고 제발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죠. 당시 그녀는 너무 충격을 받은 상태였어요. 게다가 사건이 벌어진 건 너무 순식간이었고 또 거리는 어두웠죠. 그래서 범인의 인상착이나 차량 번호를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네, 여러분, 이게 아무리 늦은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길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필리핀 경찰은 이게 심각한 사건이라고 판단했고 즉시 수사에 착수합니다. 우선 사건 현장 인근의 CCTV를 확보하고 목격자 탐문 수색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모두의 바람과 달리 사건은 훨씬 더 끔찍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11월 6일 새벽 5시 30분, 줄리가 납치된 곳에서 약 30분 정도 떨어진 퀘손시티의 한 대로변에서 그녀의 시신이 발견되고 말아요. 얼굴과 가슴에 총상을 입은 채 싸늘한 주검으로 누워 있었죠. 심지어 눈도 제대로 감지 못한 상태예요. 현장은 피로 흥건했고 누가 보더라도 참혹한 범행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시간대에 총성을 들었다는 주민이 있었어요. 시신이 발견되기 30분 전, 그러니까 새벽 5시쯤에 총성과 함께 검은색 미쓰비시 차량이 현장을 황급히 떠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곧장 해당 차량에 주목했죠. 한편 현장을 조사하던 수사관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는데요. 줄리가 손에 맥도날드 종이 봉투를 꼭 쥐고 있던 겁니다. 그녀는 대체 왜 총에 맞아 사망하는 그 순간까지 이 봉투를 간절히 쥐고 있던 걸까요? 즉시 그 안을 확인해 보는데 거기에는 입에도 대지 않은 치즈버거 하나와 깨끗한 상태의 영수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영수증이요, 정말 결정적인 물증이에요. 구매 시간부터 또 장소까지 범인을 추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단서들이 모두 담겨 있거든요. 이 영수증 내역에 따르면 사건 당일인 11월 6일 새벽 2시 33분, 마닐라 UN 에비뉴 지점에서 치즈버거 2개를 구매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경찰은 즉시 해당 지점의 CCTV 영상을 확보했죠. 혹시 줄리가 직접 그 음식을 산 건 아닐까 싶었지만 화면 속 인물은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영상에 등장한 건 낯선 남성이에요. 그는 영수증에 나온 대로 치즈버거 2개를 구매했고 검은색 미쓰비시 차량을 타고 매장을 떠났죠.
이 차는 아까 그 시신이 발견된 장소에서 목격됐던 그 차량과 똑같은 모델이잖아요. 경찰은 당장 그 차량의 소유주를 조회해야 하는데 이게 중년 여성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운전자를 명확히 찾아내지 못한 거죠. 하지만 맥도날드 결제에 사용된 카드 명의를 확인한 경찰은 빠르게 그 남성의 신원을 추려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카드의 주인은 차량 명의자인 여성의 아들, 페르난도였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는 잠적한 상태예요. 경찰은 즉시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어요. 그리고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줄리의 절친이자 납치 당시 현장에 있었던 알테아를 소환해서 인상착의를 좀 확인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알테아가 연락 두절이 된 거예요. 전화도 안 받고 집에 있지도 않은 상태예요. 그녀의 동생에 따르면 줄리의 시신이 발견된 이후에 다음은 자기일지도 모른다면서 심하게 불안해했다는 거예요. 공포에 질린 알테아가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호련히 자취를 감춰버린 상태였죠. 그녀는 대체 뭐가 그렇게 두려웠던 걸까요? 사건은 그렇게 다시 안개 속으로 빠지는 듯 했죠. 경찰에게는 결정적인 단서, 또 한 번의 돌파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찾아오는데요. 극적으로 제보 전화 하나가 들어온 거예요. 그 검은색 미쓰비시요. 저희 동네에서 자주 봤어요. 게다가 번호도 뉴스에 나온 그 차량과 똑같더라고요. 이 제보에 따르면 운전자는 30대 남성이었고 항상 이웃집 여성을 데리러 갔다는 겁니다. 경찰은 즉시 주변 탐문 수사를 시작했고 이웃집 여성이 누구인지 확인해 나섰죠. 그렇게 밝혀진 그녀의 정체는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녀는 다름 아닌 줄리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알테아였던 거예요. 아니, 알테아가 이 사건에 관련이 있다고요? 경찰은 즉각 알테아와 앞서 맥도날드에서 결제를 했고 또 문제 차량의 운전자의 아들인 페르난도,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아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죠. 조사 결과 이 두 사람은 1년 전부터 비밀리에 연애 중이더라고요. 심지어 줄리엔이 납치되고 시신이 발견된 시점과 이 두 사람이 사라진 시점이 정확히 일치해요. 게다가 둘이 커플이라고요? 혹시 둘이 무슨 공모를 한 게 아닐까요? 이후 경찰은 각각 페르난도의 집과 알테아의 아파트 앞에서 24시간 잠복 수사에 들어갑니다. 둘 다 행방을 감춘 상황이지만 그래도 혹시 집에 들릴지 모르니까 일단 잠복을 시작한 거죠. 그렇게 사건 발생 4일째 되던 날, 잠잠하던 페르난도 자택에 수상한 인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안경을 낀 중년 남성이었는데 처음엔 경찰도 아버지인가 싶었어요. 근데 찬찬히 이 남성을 살펴보니까 저 걸음걸이, 체형, 그리고 결정적으로 손가락의 문신까지? 그건 위장한 페르난도였습니다. 치밀하게 변장했지만 경찰의 눈을 완전히 속일 순 없던 거죠. 경찰은 은밀히 그의 뒤를 쫓기 시작해요. 페르난도는 차를 타고 한 2시간 정도를 달리더니 시골 동네에 도착해서 어떤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도망 중이던 알테아가 숨어 있었죠. 여기가 바로 두 사람의 은신처 겸 접선 장소였던 거죠. 뒤따라왔던 경찰은 망설임 없이 현장에서 두 사람을 체포했습니다. 그 후 진행된 신문에서 처음엔 두 사람 모두 완강히 범행을 부인했어요. 하지만 알테아에게 줄리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너 가장 친한 친구 아니었냐. 줄리가 죽었다. 편히 눈이라도 감게 해줘라 회유를 합니다. 친구의 사진을 한참 말없이 보던 알테아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사건에 대해 입을 열게 되죠.
먼저 그동안 아무도 몰랐던 줄리와 알테아, 이 둘 사이에 미묘한 감정들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둘도 없는 절친이었던 두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 계기는 모델 커뮤니티에 퍼진 루머 때문이었는데요. 알테아가 아이 둘을 숨기고 있다라는 이야기였죠. 당시 그녀는 결혼도 하지 않은 23살의 모델이었고, 이런 루머는 치명적인 이미지 타격이죠. 여기에 너무 화가 난 그녀는 분명 이 소문의 근원지가 줄리일 거다 무작정 확신했어요. 그리곤 분노에 휩싸여서 이 사실을 남자친구 페르난도에게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격분했죠. 그녀한테 교훈을 좀 줘야겠네. 그래서 일부러 줄리와 약속을 잡았고 늦은 밤 한적한 일에 데려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를 기다리던 페르난도가 줄리를 납치해서 살해한 거죠. 알타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은 끝까지 친구를 죽일 생각은 없었고 줄리의 사망 사실조차 나중에 알게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말 정말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바로 이때 필리핀 경찰은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알게 됩니다. 줄리의 죽음에 가담한 사람이 알테아와 페르난도뿐이 아니었던 거예요. 무려 5명의 추가 공범들이 있었어요. 아니 이건 뭐 거의 집단 살인마들 아니냐고요. 이게 너무 무서워요. 경찰은 곧바로 도주 중인 공범들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 중에 2사람, 에프렌과 알도스는 사건 직후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경찰은 남은 용의자들을 추적했고 마침내 그들이 숨어 지내던 안전가옥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긴장감이 넘치는 대치 상황이 벌어지죠. 그 과정에서 공범 중 1명이 총격전 끝에 사망하고 말아요. 남은 2사람은 무사히 체포됐고요. 이들의 정체는 제이말과 젤란으로 밝혀집니다. 체포 직후 신문이 시작되는데 그나마 좀 더 어렸던 제이말이 경찰의 추궁에 더 두려움을 느꼈고 결국 진실이 자백했죠. 그렇게 사건 당일의 충격적인 정황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11월 5일 오후 그들은 이미 장소를 정해두고 근처에 차량을 대기시켜둔 상태였습니다. 줄리는 이 모든 계획을 전혀 모른 채 평소처럼 친구와 식사를 하고 또 영화를 보면서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그 사이 알테아가 조용히 남자친구 페르난도에게 문자 한 통을 보냅니다. 곧 끝나가. 이게 바로 납치의 신호였죠. 이 문자를 받은 페르난도는 약속된 장소로 이동했고 줄리를 그 자리에서 납치한 겁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그녀가 왜 죽임을 당했는지 그 이유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처음에 범인들은 줄리의 눈을 가리고 그들의 정체를 숨기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이말의 치명적인 실수로 페르난도의 이름이 알려져 버린 겁니다. 그 순간 줄리는 사색이 돼서 제발 살려달라고 그에게 애원했지만 이렇게 신원이 탄로난 순간 그들은 그녀를 살려둘 수 없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달려서 작은 시골 마을 아피릿에 있는 허름한 집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나중에 알테아와 페르난도가 체포된 바로 그 장소였죠. 줄리를 그 집 안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갔고 방에 가둬버려요. 페르난도는 제이말에게 절대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고는 나머지 범인들과 피해자가 감금된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줄리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울려 퍼져요. 그들은 줄리에게 성폭행까지 저질렀던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방에서 나온 페르난도는 제이말에게 맥도날드 봉지를 건네면서 식사를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봉지를 받아들고 방 안에 줄리 상태를 확인하러 들어갔어요. 사실 제이말도 그냥 겁만 주려고 납치했다 풀어주는 줄 알았지 이런 범죄를 저지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는 줄리에게 다가가서 이제 다 끝났다면서 곧 집에 데려다 줄 테니까 이거 먹고 좀 힘을 내라 라면서 버거를 건넸습니다. 줄리는 이미 너무나 겁에 질려 있었고 탈수 상태였어요. 그녀는 작은 희망을 붙들듯 그 맥도날드 봉투를 손에 꼭 쥐고는 집에 돌아가면 그때 먹겠다고 힘없이 대답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페르난도가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왔고 줄리를 억지로 끌고 나갔습니다. 제이말이 마음이 약하다는 걸 알고는 이번엔 그를 그냥 남겨둔 채 나머지 범인들만 이동해요. 이때 줄리는 다시 집에 돌아갈 거라는 희망을 품었을 거예요. 그렇게 새벽 5시 무렵 그들은 퀘손시티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에 도착합니다. 너무 이른 시간이라서 주변은 조용했고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았죠. 주변을 잠깐 살피더니 줄리를 가차없이 밖으로 밀어내요. 이어서 날카로운 총성이 울려 퍼졌죠. 그렇게 끝내 줄리는 사망하고 만 겁니다. 체포된 4명의 피의자들은 살인 및 납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재판은 예상보다 길어졌어요. 증인 보호 문제, 또 도주 중인 공범들, 그리고 필리핀 사법 시스템의 느린 진행까지 이 모든 게 겹쳐져서 무려 12년이나 걸렸습니다. 그 사이 피의자 중 한 명이었던 젤라는 보석금으로 풀려나서 가족들하고 함께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아침 식사를 하다가 괴한의 총격을 받아 사망하고 맙니다. 누가 왜 그를 노렸는지 여전히 미궁이에요. 줄리 사건과의 직접적인 연관성도 끝내 밝혀지지 못했죠. 그리고 마침내 2024년 12월 오랜 기다림 끝에 최종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핵심 쟁점은 바로 알테아의 살인 공모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직접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어도 계획에 동참했다면 살인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알테아는 일관되게 그저 자기는 겁을 좀 주고 싶었을 뿐 진짜 죽을 줄은 몰랐다는 입장을 유지했죠. 실제로 그녀는 납치 현장에 있었지만 살해 현장엔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딴에는 경찰에 직접 이 납치 사실을 알리면서 줄리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러니 나는 무죄다 라고 주장합니다. 정말 어이없게도 법원은 그녀의 주장을 받아들였어요. 살인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거예요. 하지만 사건 시작에 있어서는 분명히 책임이 있다며 유괴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고 유족들에게 약 2,400만 원의 도의적 손해배상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게 재판이 미뤄지면서 알테아가 12년 넘게 구금된 상태로 지냈거든요. 그래서 이 선고와 즉시 그냥 석방을 해주게 되죠. 반면 납치와 살인을 직접 실행한 페르난도에겐 1급 살인 혐의가 인정되면서 종신형이 내려집니다. 그는 피해자를 납치하고 직접 살해를 지시, 그리고 또 실행한 장본인으로서 그 책임을 지게 됐죠. 근데 이렇게 사건이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사람들을 더욱 충격으로 몰고 간 사실이 하나 더 밝혀집니다. 이 모든 복수극의 시작이 되었던 소문 있죠? 그 알테아가 아이 둘을 몰래 낳았다라는 그 이야기요. 그런데 사실 그거는 단순한 루머가 아니었습니다. 알테아에게는 실제로 2명의 아이가 있었거든요. 물론 이런 사적인 이야기를 소문으로 퍼뜨린 건 분명 잘못입니다. 하지만 그게 죽음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알테아에게 줄리가 정말 소중한 친구였다면 이 사건을 벌이기 전에 한 번쯤은 진심 어린 대화를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사실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은 알테아가 무죄라는 점에서 분노하며 항소를 했고 여전히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에요. 게다가 아직 잡히지 않은 공범들도 남아있고요. 언젠가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줄리의 억울한 죽음 앞에 진정한 정의가 실현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였습니다.